두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곳은 인간의 형태를 한 지옥이 되었죠. 노인과 젊은 여자는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했고 피비린내는 새벽까지 퍼졌어요. 결국 피 묻은 두 남자는 잡혔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그냥 해봤어요. 악은 늘 이유를 찾지 않아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은 너무 조용했어요. 골목 끝에 허름한 간판 하나, 희미하게 깜빡이는 전구가 어둠 속에 매달려 있었죠. 그 불빛 아래로 한정화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카운터, 녹슨 종이 울릴 때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죠. 오래된 여인숙의 공기는 눅눅했고 가스불에 올려둔 주전자의 김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시계는 10시를 가리켰고 한정화의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죠. 하지만 그녀는 기다렸어요. 늘 그랬듯이 아들이 퇴근해 돌아오길 말이에요. 이 시간대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밤을 떠도는 이들이었죠. 어둠은 깊고 바깥은 비가 막 그친 뒤처럼 축축했어요. 그날의 정적은 이상할 만큼 불길했죠. 카운터 옆 조용히 일하던 김서연이 커피포트를 닦고 있었죠. 그녀는 늘 같은 자세였어요. 시선을 낮추고 손끝만 움직이며 하루를 견뎠죠. 바닥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두 남자가 들어왔죠. 젖은 신발, 낡은 청바지, 헝클어진 머리, 무표정한 얼굴. 여자 있죠? 라는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어요. 한정화는 잠시 멈칫했죠. 김서연이 손에 쥔 수건을 떨어뜨렸어요. 그 질문엔 낯선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술, 땀, 그리고 어디선가 묻어온 쇠비린내 같은 냄새였죠. 여자 불러주는데 아니에요. 한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죠. 두 남자의 표정이 굳었고 하나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내실 문을 발로 찼어요. 덜컥 소리와 함께 문이 흔들렸죠. 김서연이 비명을 삼켰어요. 한정화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이 얼굴에 꽂히며 소리가 났어요. 좁은 방 안에선 숨소리마저 뒤엉켰어요. 그들의 눈빛엔 분노도 이유도 없었죠. 단지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원초적 충동뿐이었죠. 그때 주방 쪽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칼이었죠. 그 칼은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방금 닦은 듯 반짝였죠. 조민호가 손에 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그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눈이 허공을 향한 채 웃지도 않았죠. 김서연은 벽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숨이 끊어진 듯 얕게 떨리며 아무리 외치려 해도 목이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한정화는 엎드린 채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다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만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 칼이 공기를 갈랐죠. 조민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휘둘렀죠. 칼끝이 허공을 찢고 살결을 가르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김서연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비틀렸죠. 정하윤이 옆에서 숨을 몰아쉬며 신음을 냈어요. 하지만 그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만 흔들리며 두려움과 쾌락이 동시에 섞인 표정으로 조민호를 바라봤죠. 그 순간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떨어졌어요. 피는 바닥을 타고 흘러 주전자의 김과 섞였죠. 냄새는 비릿하고 따뜻했어요. 그 후의 시간은 기억조차 흐릿했어요. 한정화는 의식이 끊기며 벽을 붙잡았죠. 피가 팔을 타고 흐르며
몸이 무너졌어요. 조민호는 거칠게 숨을 쉬며 주머니를 뒤졌죠. 장롱 위, 서랍 속, 커튼 뒤까지 손을 넣으며 현금 봉투를 찾아냈어요. 60만 원 남짓, 손에 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죠. 그것뿐이었어요. 그는 땀에 젖은 칼을 바닥에 닦으며 웃었죠. 정하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나간 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아들 박도현이 돌아왔을 때 여인숙은 이미 다른 세상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찔러온 냄새, 그것은 피의 냄새였죠. 어머니의 손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김서연은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박도현은 아무 말도 못했죠. 그저 울음소리처럼 끊어진 숨을 들이마시며 두 사람의 몸을 안아 올렸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온도는 아직 따뜻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했죠. 그날의 울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죠. 경찰차의 사이렌은 새벽을 찢듯 울렸어요. 성남의 골목들이 붉게 물들었죠. 형사 윤상철은 그날 새벽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어요. 문틈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의 구두 밑에 스며들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칼, 깨진 잔, 흩어진 지폐 한 장, 무언가가 너무 서둘러 지나간 흔적이었죠. 그는 피해자의 손을 가만히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 강도 아니죠. 그 직감이 그의 첫 번째 발자국이었죠. 수사는 막막했어요. 생존한 한정환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죠. 윤상철은 병실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새벽빛이 창문을 타고 병상 위로 스며들었죠. 간신히 눈을 뜬 한정환은 낮게 속삭였어요. 20살쯤 된 남자 둘.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윤상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짧은 증언이 오히려 수사의 벽을 더 높였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수사팀을 두 갈래로 나눴어요. 하나는 원한, 하나는 강도. 그러나 두 길 모두 막혔죠. 여인숙의 단골, 인근 주민, 손님들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아무도 그 두 사람을 몰랐어요. 윤상철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현장엔 아무 지문도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시간만 흘렀죠.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피는 말라가도 냄새는 남죠. 그 냄새 내가 끝까지 쫓겠죠. 그날 이후 성남 전역에 비상이 걸렸어요. 윤상철은 폭력 3팀을 불러 모았죠. 그들은 조직폭력단 담당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강력팀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여인숙 전부 확인해. 200곳이야.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어요. 형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은 곧 명령이었어요. 눈 내린 도로를 따라 형사들의 구두 소리만 울렸죠. 도시의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어요. 탐문은 시작됐죠. 형사들은 여인숙마다 들어가 업주를 불러냈어요. 최근에 수상한 놈들 없었어요. 여자 불러달라던 손님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죠. 대답은 늘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피로가 쌓였고 커피는 식었죠. 그래도 윤상철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철을 들고 나올 때마다 골목 하늘을 올려봤어요. 저놈들은 어딘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죠. 그날 밤 경찰서 상황실엔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얼굴에 피 묻은 남자 둘이 여자 하나랑 택시 탔어요. 윤상철은 몸을 일으켰죠. 어디서? 성남 중동 인근이요. 그 한마디에 그는 모든 서류를 밀쳐냈어요. 피 묻은 얼굴, 여자 한 명,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 안에 답이 숨어 있다는 거요. GPS 기록부터 당장 확인해요. 그의 손끝이 떨렸죠. 윤상철은 제보 내용을 다시 확인했어요. 기사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억은 분명했죠. 남자 둘, 여자 하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말 이상했어요. 피 묻은 상태로 여자를 동석시켰다면 그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죠. 윤상철은 지도 위에 표시된 GPS 경로를 따라가며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중동에서 출발해 영등포로 향한 궤적, 그리고 사라진 시점.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여자는 단서겠죠? 그는 택시 회사 본부로 직접 향했어요. 운행 기록을 전부 출력해 달라 했죠. 수천 줄의 좌표가 찍혀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의 선이 유난히 길게 이어졌죠. 사건 직후 20분 만에 중동을 빠져나가 강남을 거쳐 영등포로 향한 흔적이었어요. 윤상철은 그 지점을 따라 지도 위에 펜을 그었죠. 이 경로, 피가 말랐을 때의 시간과 거의 일치하죠. 그의 눈이 빛났어요. 동시에 그는 폭력 3팀 형사들을 다시 모았어요. 영등포 주변 여인숙, 모텔, 고시원 다 확인해요. 남자 둘, 여자 하나, 방을 비운 흔적이 있으면 전부 기록해요. 형사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갔죠.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은 수사팀의 손전등보다 희미했어요. 누군가는 계단을 오르고 누군가는 낡은 벽지를 만지며 묻었죠. 며칠 전에 방 비운 사람 없어요. 그 물음이 수백 번 반복됐죠. 그중 한 숙박업소 주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까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말이 느렸죠. 그 여자랑 남자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뉴스 뜬 다음 날 방 빼고 사라졌어요. 그 말에 윤상철은 눈을 감았죠. 여자 하나, 남자 둘, 조합이 완벽하게 일치했죠. 그는 즉시 숙박부를 확보했어요.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조민호, 정하윤. 조민호, 전과 탈범. 강도, 폭력, 절도. 이름 하나만으로도 냄새가 났죠. 정하윤, 미성년 시절부터 불황 생활을 전전했어요. 주소는 모두 허위였죠. 윤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앵벌이들끼리 돌아다니는 놈들이군요. 그는 즉시 노선을 바꿨죠. 영등포역 주변 앵벌이 전부 조사해요. 말 한마디라도 들리면 바로 보고해요. 그날부터 경찰은 노숙자들 사이로 스며들었죠. 앵벌이들은 서로를 보호했어요. 경찰을 보면 흩어졌고 질문엔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윤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시락을 들고 따뜻한 국을 나눠주며 천천히 말을 이끌었죠. 그 함자와 심자, 어디 있는지 알아요. 처음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세 번째 날에 한 노숙자가 낮게 속삭였어요. 돈이동 쪽 여인숙에 있어요. 여자랑 같이요. 그 한마디에 윤상철의 심장이 뛰었죠. 그날 밤 윤상철은 작전을 세웠어요. 새벽 5시에 들어갑니다. 문 두드리기 전에 둘러싸여 형사 6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새벽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어요. 돈이동 골목 끝, 낡은 여인숙 2층. 방번호 203, 윤상철은 신호를 보냈죠. 문이 벌컥 열리며 잠에 취한 조민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는 눈을 비비며 비틀거렸죠. 형사들은 동시에 몸을 던졌어요. 조민호, 정하윤. 여인숙 살인사건으로 체포한다. 윤상철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조민호는 반쯤 감긴 눈으로 형사들을 보며 웃었죠.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그 말에 윤상철의 손이 굳었죠.
그는 수갑을 채우며 속삭였어요. 사람은 잊어도 피는 기억하죠의 정하윤은 벽에 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포기의 냄새가 뒤섞였죠. 조민호의 자백은 순식간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웃으며 말했죠. 그날 술에 환각제 탔어요. 그냥 해봤어요. 윤상철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냥이라니. 여자는 살려달라 했잖아요. 조민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피식 웃었어요. 살려달라던 그 소리, 그게 더 흥분됐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죠. 형사들의 손끝이 떨렸어요. 한 인간의 언어라기엔 너무 공허했죠. 그는 범행 당시를 또박또박 말했다 했어요. 그 집 전에 묵었어요. 여자 둘만 있었어요. 딱 좋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나이든 여자가 화냈어요. 그래서 그냥 찔렀어요. 윤상철은 그의 말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냥 찔렀다. 그는 생각했죠. 악은 거창하지 않죠? 단지 너무 쉽게 태어나고 너무 쉽게 웃었죠. 조민호와 정하윤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정에서도 미안하단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대신 배고프다. 담배 피우고 싶다.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윤상철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죠.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들이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 도시엔 여전히 어둠이 많아요. 하지만 어둠은 숨지 않죠. 누군가는 끝까지 뒤쫓겠죠? 사건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었죠. 여전히 여인숙 앞엔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은 그날의 냄새를 품고 있었죠. 한정화는 살아남았지만 매일 밤 그 장면 속을 헤맸어요. 피 묻은 손, 젖은 바닥, 부서진 문손잡이. 그녀는 그날 이후로 매번 같은 말을 했죠.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 떠올라요. 밤은 길고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도 여인숙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정화는 침대 머리맡에 시계 하나를 걸어두었죠.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날의 소리가 되살아났어요. 바닥에 떨어진 칼, 문이 부서지는 소리, 서연의 숨이 멎던 마지막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아도 피비린내가 코끝을 찔렀죠. 시간은 도망치듯 흐르지만 기억은 결박처럼 그녀를 묶었죠. 박도현은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죠. 병실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올 때마다 그날의 새벽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죠. 그는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묻혀있던 공포를 읽었어요.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처럼 느껴졌죠. 윤상철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매일 그 골목을 지나갔어요. 여인숙의 문 앞엔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냄새 속에서도 피해 잔향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이 도시는 기억을 숨겨요. 하지만 냄새는 거짓말하지 않죠.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죠. 조민호는 교도소에서 여전히 웃었어요. 그는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던 기자들의 시선을 즐겼죠. 난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 말엔 진심이 없었어요. 그는 교도소에서도 싸움을 일삼았고 밤마다 꿈속에서 여인숙의 불빛을 보았죠. 피가 마르지 않는 기억은 그를 스스로 갉아먹었어요. 결국 그는 눈을 감은 채 허공을 바라봤죠. 정하윤은 그와 달랐어요. 교도소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렸죠. 그가 그린 것은 늘 어두운 방, 그리고 창문 없는 문이었어요.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그림 속의 어둠은 죄책감 같았어요.
어느 날 그는 종이에 썼죠. 그날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봤어요. 그의 눈물은 잉크와 섞였죠.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재판 기록엔 그들의 진술이 남아 있었어요. 우린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무너진 무게가 있었죠.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피해자의 가족은 울지 않았어요. 그저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음이었어요. 윤상철은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죠. 악은 소리치지 않아요. 그냥 스며들 뿐이죠. 그해 겨울, 성남의 골목은 다시 조용했어요. 여인숙 간판은 내려졌고 건물은 철거됐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선 여전히 냄새가 났죠.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마다 무언가 남아있는 듯했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속삭였어요. 저긴 뭔가 있어요. 그 소문은 마치 숨소리처럼 퍼졌죠. 박도현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는 매일 새벽 여인숙이 있던 곳에 서서 담배를 피웠죠.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어머니가 문틈에서 고개를 내밀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람은 차가웠고 도시의 공기는 건조했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멀어질 수 없었어요. 그 자리는 가족의 기억이었고 고통의 시작이었죠. 한정화는 퇴원 후에도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침묵으로만 세상을 견뎠죠. 그날 이후 손에서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씻어도 피의 흔적이 남은 듯했죠.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들어오는 순간. 하지만 꿈속에서도 도망칠 수 없었죠. 공포는 이제 몸의 일부가 되었죠. 윤상철은 사건 보고서를 마감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사람은 잊을 수 있다. 그러나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빛 아래에는 수많은 그림자가 잠들어 있었죠. 그는 속삭였어요. 우린 어둠 속에서도 발자국을 찾아야겠죠. 시간이 더 흘러도 성남의 겨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경찰서 복도 끝, 낡은 게시판에는 아직도 여인숙 사건의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어요. 윤상철은 그 앞을 지나며 걸음을 멈췄죠. 사진 속 여인의 미소가 희미하게 발해 있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쓸며 생각했어요. 우린 얼마나 쉽게 잊는 걸까? 그의 숨이 유리창에 닿으며 허공으로 퍼졌죠. 박도현은 여전히 그 동네를 떠나지 못했어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엔 골목을 돌았죠. 불 꺼진 건물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서 있는 듯했어요. 그는 밤마다 술잔을 들며 속삭였죠. 그놈들은 아직 그 안에 있어요. 그의 목소린 분노보다 슬픔에 가까웠죠. 세상은 이미 사건을 잊었지만 그는 아직 여전히 그 안에서 살고 있었죠. 한정화의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멈춰 있었어요. 그녀는 종종 손끝으로 공중을 그리며 중얼거렸죠. 그 애가 웃었어요. 피 흘리며 웃었어요. 요양병원의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죠. 바람이 들어오면 몸이 떨렸어요. 간호사들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눈빛 속엔 너무 깊은 어둠이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여인숙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윤상철은 새 사건들을 맡으며도 여인숙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그날의 비명처럼 들렸죠. 그는 수첩을 열고 그때의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사람은 잊을 수 있다. 냄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그 문장을 쓴 손끝이 떨렸죠.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정말 잊을 수 있는 걸까? 그 대답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야은 유리막 같았죠. 언제든 다시 금이 갈 수 있었어요. 윤상철은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범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형태만 바꿀 뿐이죠. 그의 목소린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 문장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어둠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조민호의 구치소 기록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꿈속에서 피가 말라요. 근데 냄새는 그대로예요. 그는 그 글을 남기고 이틀 뒤에 교도소 병동으로 옮겨졌죠. 정하윤은 그 사실을 듣고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그 피는 내 꿈에도 나와요. 그의 눈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 멍했죠. 두 사람의 죄는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죠. 윤상철은 다시 새벽 근무에 나섰어요.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골목은 고요했어요.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게 흔들렸죠.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만 인간을 봐요. 그의 발걸음이 눈 위를 밟을 때마다 낮게 울렸어요. 그것은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을 예고하는 발자국이었죠. 도시는 오늘도 잠들지 않았어요. 여인숙이 있던 그 자리는 지금 편의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벽 안엔 여전히 냄새가 남아 있었죠. 피가 마른 자국처럼 기억은 벽 속에 스며들었죠. 한정환은 아직 요양병원 창문 너머로 그 길을 바라봤어요. 박도현은 여전히 같은 골목을 걸었죠. 윤상철은 밤마다 보고서를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우린 잊지 말아야겠죠? 어둠은 언제나 바로 곁에 있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